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한 주를 쉬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을 하고 인사드리는데요. 여기는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시사인의 사무실, 그 중에서도 가장 넓고 쾌적한 아니 넓고 이게 제일 넓다고 하면 조금 민망해지는 것 같아요. 제일 넓더만 저기 편집실보다 넓더만. 네네. 네, 회의실에서 시사인싸 첫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축하할 이유가요? 여기 돈이 굳는다는. 사실 가장 큰 이유가 그거라는. 돈이 굳는다는. 기자들이 회의실을 못 쓰고 있다는. 나가면 거의 편집실 그 독서실 분위기네요. 난 좀 숨막히네요. 여기 녹음해서 오늘 다들 조용하네요. 그래요.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분위기로 하는데 어때요, 김은지 기자? 저는 좀 낯설면서도 또 좀 신선한데 늘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네, 저희는 사실 좀 편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공간이 더 넓어져서 확실히 조금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쵸. 대신에 이제 오디오가 확실히 전문 스튜디오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네. 역시 정기구독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결론은 뭐죠? 정기구독만큼 이제 녹음실을 만드는. 같이 모든 것을 원점으로 정기 구독과 좋아요, 알람. 네. 정말 차영석에 빠진 그 순간순간에도 차영석 기자의 정말 다 세뇌가 된 거예요. 새겨져요. 차영석 기자의 목소리가 음성 지원이 되잖아요. 정기 구독 막 이러는 거.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준비하느라고요. 지난주에 좀 예고 없이 쉬어가지고요. 네. 왜 안 올라오나 궁금하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 좀 본의 아니게 그랬다라는 네. 좀 뒤늦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무슨 기자회견 잘못했을 때 하는 기자회견인데요. 개인적 잘못은 없고 개인적으로 한 주 쉬니까 네. 굉장히 삶의질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한 달은 쉬는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을 전 수가 지난 한 주가 없었어요. 되게 천천히 흘러가더라고요. 그쵸? 이거 방송 없으니까. 어쩜 이렇게 많이 여유가 힘들었구나. 있는지 몰랐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게다가 저희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이번에 또 디지털 인턴 분도 함께 새롭게 시작해서요. 카메라 뒤에 보이지 않지만 세 분이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커버하고 우리가 또 어려운 점 음성 지원 또 이런 거 다 비디오 편집도 좀 달라질 거라는 큰 기대를 갑자기 가지고 굉장히 있는데요. 화려해질 수 있어요, 편집이. 네. 역시 정기구독을. 인턴들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보정은 필수라는 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른 소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시사인 기자들이 뽑는 그 시사인 뉴스를 진행해 주실 분인데요. 오늘 두 분은 늘 나오시는 분이니까요. 아침마다 뉴스를 브리핑하는 뉴스 마녀 김은지 기자 함께 해주셨고요. 네, 마녀 아니고 이제 노예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이제 아직도 마녀로 나가고 있네요. 그래요. 마녀, 노예, 노예로 고정된 건가요, 이제? 편집국장 이미 그렇게 근데- 제가 봤어요. 취재 뒷담화에서 뉴스 노예로 나온 거 아니, 봤어요. 노예로 하기에는 너무 의상이 마녀 같아. 그럼 마녀로 할까요? 노예처럼 입고 나올 순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자기 주제를 안 정확하게. 주제를 하려고요? 노예 갖고 그렇게 이쁘단 법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예처럼 너무 허름하게 입고 나올 순 없잖아요. 발로 뛰는 느낌이 뉴스 많이 느낌이 네. 진짜. 많이 좋은데? 네, 마녀보다는 많은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김연희 자. 기자보다 더 별명 부자예요. 그러니까 시사인의 패션 리더, 목소리는 고음 리더,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맡아 하는 시사인 팟캐스트의 마타리 윤원선 온라인 에디터. 오늘도 역시 예사롭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다 마님 라인이야. 여기가 마님 라인이고 여기가 노예 라인이야. 아니 갑자기 장희로 기자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 나 인정. 그래. 제 캐릭터 뺏어가시고 여기가 노예, 여기가 뉴스 무수리 라인이야. 무수리 라인. 그쵸. 그래서 이제 삐삐 기자, 키다리 기자, 부산 기자까지 별명 부자 김연희 기자 대신 또. 무수리로. 그렇죠. 호시탐탐. 방송 욕심. 이 자리를 노리는 사회팀장. 장희로 기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왜 이래? 뉴스 무수리. 왜 이래? 오늘을 또. 잘 편집해주세요. 김현희 기자한테 어디를 또 보냈어요? 연이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네, 그래요? 사무실에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정말 너무 뉴스 무수리 같다. 오늘 대신 경희를 제주에 보냈어요.
네, 살인사건 취재하러 네. 갔습니다. 내가 보기엔 여기가 뉴스 마녀는 여기야. 그래요, 여기가 진짜 여기가 마녀예요. 마녀야. 주말에 아, 어제 그래요? 보냈습니다. 아우,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자, 그러면 어쨌건 또 세 분이 이렇게 또 새로운 환경에서 진행을 하니까 또 기분도 좀 다른데요. 오늘 좀 활력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지 기자가 첫 번째 뉴스를 뽑았죠? 네, 사법농단 사건, 우리가 국정농단만큼의 놀라운 그렇죠, 일이었는데요. 그렇죠. 양승태 대법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박근혜 정권이랑 재판을 거래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맞아요. 지금도 황당한 일이고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재판이 이제 형사 기소가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사건의 시발점이었던 이탄희 전 판사가 이제 법복을 벗고 변호사를 활동을 해가지고요. 네, 네.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호는 저도 아니고 이탄희 전 판사님 진짜 뵙고 싶었는데. 네, 이분입니다. 그 공감 사무실에 늘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한번 괜히 방문했었거든요. 아, 공감이랑 또 인연이 있으시죠? 네, 예, 저 예. 후원회원. 예. 네, 그래요. 어떠셨어요? 직접 만나뵈니까? 네, 굉장히 좀 진지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어가지고요. 네. 만나서 더 좋았었고, 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서. 네. 다만 이제 그 이야기를 얼마나 제가 지면으로 잘 소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예,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분위기 되게 훈훈하네. 적응되지 않아요, 이런 거. 서로 뉴스 칭찬하고 마녀와 막 이런 마님과 거. 무술이라서. 노예와 무술이가 서로 짜고 치는. 약간 네. 우리가 편집국에서 해서 그런지 텐션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산만한 느낌이 지금 있어요. 좀 진정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법농단이 이제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게 사실 이제 이탄희 판사의 어떤 사직서부터 예.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놀라운 실체들이 이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둘씩 밝혀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탄희 판사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요. 물론 전 판사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판사란 호칭이 익숙하기도 그렇죠. 하고 네. 당시에 판사로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판사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탄희 판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나기 전에 이러한 일종의 거절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상황이 정권이 바뀌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고 이렇게 쉬운 상황에서 했던 일종의 양심 고백이나 혹은 거절이 아니었기 네. 때문에 더 좀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쉽지 않은 용기를 낸 거죠. 근데 이제 이탄희 판사한테 그때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출세길이 주어졌었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임무 자체가 이제 판사들 뒷조사이기 때문에 몰래 그런 것들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잘하면 자신이 승진될 수 있을 맞아요. 거다라는 꽃길이 보장되어 있었는데요. 딱 그 제안을 듣고 바로 다음날 사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못하겠다라는 아주 단순한 원칙에 기반한 행동이었었는데요. 사실 그게 굉장히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일이지만 사람이 살면서 쉽지 않은 결정일 네.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네, 그렇죠. 그리고 많은 판사들이 그게 사법부에 동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진짜 핵심인 건데요. 네. 사실은 앞서서도 이탄희 판사와 비슷한 이렇게 소위 법원 내에서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는 판사님들도요. 이 자리에 가가지고는 결국은 그쵸, 동참을 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조용히 그냥 그 일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라도요. 이탄희 판사의 용기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판사 개인의 사표로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사건이었었는데 이제 이게 점점 더 커져서 일종의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실체까지 가게 된 거죠. 네. 본인도 이렇게 사건이 불거질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요. 그때 사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정말 가장 용기 있는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던 자기 양심에 충실한 한 인간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나비효과인데 지난 5월부터 이제 공익인권재단 네, 아까 있죠? 공감. 공감에서 예. 공익 변호사로 새 출발을 했다고. 이 공익인권법재단이 공감도 굉장히 의미 있는 기관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요 비영리로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탄희 판사한테 왜 여기 갔냐라고 물어보니까요. 본인도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어서 지난 10년 동안 아내가 되신 오지원 변호사라고 있는데요. 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이셨거든요. 네. 지금도 사회적 특별참사위원회의 사무총장 하고 계시는 분인데 두 분이 함께 지난 10년 동안 여기서 후원을 하기도 했었고요. 꼭 그런 인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복을 벗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를 갈까 고민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그때
친구나 동료 혹은 뭐 선후배들 로펌을 가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왜인지 모르게 우울한 감정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이라고 하는 게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쪽 편에 들어서 사적 이익을 좀 공모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공감은 일종의 시민단체 같은 곳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가면 조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변호사 사무실이랑은 좀 달라요. 좀 열악하기도 하고, 네. 예, 뭐 물론 뭐 엄청 뭐 예, 뭐 기가 세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설마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대형 로펌과는 다른 그렇죠. 곳이니까 일정 부분 새로운 길을 걷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말 소수자와 약자 입장에서 이 정의의 편에 서서 그 목소리를 내어주시는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동네 변호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사들이 사무실이요. 모여있는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그 마음들이 모여있으니까 아마 큰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탄이, 저도 이제 전판사라는 호칭을 좀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이 법관 탄핵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여러 부분으로 강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커버 스토리 제목이 딱 그거예요. 법관을 탄핵하라. 이번 주는 아니고요. 이게 네. 지난호에 나왔던 건데 저희가 지난호 씌어서 제가 지난호 기사를 좀 가지고 왔고요. 네. 사실 이거는 뭐 지난호, 이번호 상관없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법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시효가 없다라는 거를 이탄희 판사가 진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관련한 지금 전현직 대법관들이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건 형사 재판이고요. 사실은 그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의 핵심 혐의라고 하면 그러니까 헌법 가치를 어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헌법에 법관은 독립되어서 판단하는 존재라고 딱 쓰여 있는데요. 그걸 어겼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형사법뿐만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라고 하는 것이 탄핵이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아주 강조를 했었고요. 이게 시효가 없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안 되면 다음 국회라도 끈질기게 단 한 명이라도 하면 그것이 가지는 판사사회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라고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실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변화는 사실 이제 법과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아야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목소리를 사법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외침뿐만이 아니라 이탄희 전 판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법관이 탄핵이 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 모습들을 좀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탄핵 효과에 대해서 이탄희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서기호 재임용 탈락과 거의 같은 효과가 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호 전 판사 이야기도 익숙하신 분이 있고 아니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과거에 재임용에 탈락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기호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거의 없었던 법관 탈락,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형식이었는데요. 당시에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SNS 글을 많이 쓰셨어요. 이제 그래서 아마 그것이 발화가 되어서 소위 이제 계속해서 재임용이 보장되어 있는 판사 자리를 잃었다라는 것들이 당시 판사사의 파다한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도 독립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는 존재로서 자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정권에 찍히면 잘릴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그때 다른 판사들한테 학습 효과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다들 술 먹으면 눈치 보게 되고, 어디 대법원장님이 등산 가자고 하면 등산 가야 되고, 가가지고는 뭐 이렇게 대법원장님 힘내세요, 뭐 이런 거 하면 같이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직원에 불과한 사람들로서 법관들을 전락시킨 거죠. 이제 그런데 그만큼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탄핵도 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탄핵이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지 않고 윗선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재판하는 증거가 하나라도 나온다면 그 사람은 탄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아주 큰 효과가 판사들한테 생기기 때문에요. 위에서 아무리 너 승진 잘하고 싶지 않냐, 뭐 하고 싶지 않냐, 저 자리 가고 싶지 않냐라고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칼같이 잘라낼 수 있는 하나의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법부를 지켜내는 일은 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사법부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사법부 개혁이라는 것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억울하게 무슨 일이 생겨서 법원에 갔어요. 근데
내 담당하는 판사님이 사실은 법정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랑 친한 혹은 자기 상사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다른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했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념이나 뭐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 그리고 정의 이런 판단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이탄희 전 판사를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거 화면으로 봤는데 뵙기만 해도 참 이렇게 맑고 그 정의로운 분 같이 보이시더라고요. 공감에 한번 놀러 가야겠다. 꼭 가야 할 이유가 꼭 가야 할 이유가 생각하면 되게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네. 이탄희 전 판사님 응원하고요. 공감에 있는 여러 변호사님들 힘내셔서 우리 사회 소수자 약자들의 정의의 편에 서서 힘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운 출발 응원합니다. 자, 이번엔 역시 장희로 기자가 또 준비했죠.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네, 저희가 이제 지난 1월에 이어서 6개월도 안 돼서 이제 정우성 씨를 다시 한번 저희가 또 그 배우 정우성이죠. 저희가 아는 그 정우성 씨 맞죠? 되게 어마어마한 신의 21인가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분 인터뷰할 때 좀 같이 갑시다 우리. 자, 이분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엔 사진도 정말 작게 썼네요. 네, 6개월 만이니까요. 6개월 여전히 잘생기셨어요. 네, 그래도 뭐 사진은 작게 나가지만. 야, 진짜 뉴스계 마녀 무술이 맞아. 무슨 무술이야. 중요한 건 자기가 나가고 애들은 막 외지로 고생시키고. 그럼요. 그게 제가 할 일이거든요. 정색. 정말. 팀장님이시니까요.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뭘 이런 것들이야 지금. 앞으로 저희 정우성 씨 인터뷰는 같이 갑시다. 네, 또 인턴들 다 데려갑시다. 뭐 6개월 만에 한 번 하셨으니까 이제 3개월 있다가 하시면 되는 건가요? 뭐 3개월까지가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가 그냥. 안 된지 한 달을 하고 가는 거지. 아니 그분 의사도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우리 의사가 더 중요해요. 그분의 의사보다. 아무튼, 그래, 하여간 네. 6개월 사이에 이제 이분을 만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이제 어쨌든 요번에도 이제 유엔 난민기구라고 이제 배우 정우성 씨가 친서원 대사로 활동하고 계신 2014년부터 거기서 이제 주선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뭐 일간지 인터뷰나 방송 인터뷰도 많이 하지만 그게 이제 뭐 분량 문제도 좀 있고 아무래도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주간지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시사인에 콕 찍어서 시사인을 또 이제 경험을 해보시니까 일이니까요. 이게 좀 내용이 좀 복잡하다. 그러면 그래 주간지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또 시사인사 방송도 하고 뉴스를 소개하러 온 거예요. 약을 팔러 온 거예요. 둘 다요. 약 좀 팔게요. 그래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심층적인 내용, 마음에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하고 싶으면 시사인을 기억해 주시면 시사인을 꼭 찾아와 주세요. 웬만하면 저희를 찾으시면 알겠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심중에 든 이야기는 뭐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5월 19일에서 23일까지 방글라데시 이제 콕스바자르에 위치한 쿠투팔롱이라는 난민촌이 있는데요. 여기가 세계 최대의 난민촌이에요. 근데 여기를 정우성 씨가 처음 간 게 아니고요. 2017년 12월에도 갔다 오셨는데 이번에 2번째 가신 거거든요. 근데 2014년에 친선대사 하시면서 뭐 굉장히 여러 나라들 다녀오셨죠. 뭐 네팔, 남수단, 뭐 레바논 이런 나라들을 매해 가셨었는데 이렇게 같은 장소로 2번 간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난민촌에 로힝야족이 주로 살고 있는데 미얀마에서 쫓겨난 이분들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제안 받고 나서 저희가 6개월 전에도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다르게 직면을 꾸려볼까 싶다가 이제 아무래도 로힝야 문제를 좀 잘 아는 전문가를 같이 만나게 하면 좋겠다 대담자로 해서 이제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와 만남을 주선했는데 이양희 교수가 이제 2014년부터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으로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쿠투팔롱 난민촌으로 이제 미얀마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러 가신다고 해요. 지금 입국 금지 상태셔가지고 미얀마에 하도 이제 적대적인 그러니까 미얀마가 하도 군부가 반대하셔서 그래서 이제 좀 어쨌든 거의 국내에서 유일하게 로힝야 난민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 두 분을 붙여보면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좋은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미얀마의 로힝야족 얘기는 얼핏 듣긴 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제뉴스에서 단어 정도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미얀마 내에 135개
소수민족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미얀마가 불교 국가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역사적으로 박해를 계속해서 받아왔었고요. 근데 거기다 이제 미얀마가 영국 식민지였다가 독립할 때 돕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뭐 확실하게 너네가 돕지 않았다는 아닌데 어쨌든 당국 입장에서는 군부 입장에서 너네가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부 최고 책임자가 이양희 교수한테도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거는 아직 로힝야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일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청산해야 될 어떤 대상으로 역사적으로 심판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가 보고 마치 있는 거죠. 일제를 그렇게 잔재처럼. 근데 과연 이제 그런 일인가를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 전부터 뭐 결혼이나 출산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제약을 두고 있고요. 교육 기회도 주지 않고 이동의 자유도 주지 않고 근데 애초에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었는데 아예 1982년에는 시민권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아예 국민으로 포함시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135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로힝야는 우리 국민이 아니니까 시민권을 줄 수 없다를 법적으로 정합니다. 그럼 뭐예요? 나머지 소수민족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소수민족에 대한 핍박이 덜한 건 아닌데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존재를 지우기 시작했고 사실상 1990년대부터 방글라데시로 이주를 하기 그러니까 난민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문드문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인권을 말살시키는 침해하는 방향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가장 심했던 게 2017년 8월 25일부터 약 한 달간인데요. 이때 이제 미얀마 당국이 주도해서 사실상 이제 인종청소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 직후에 이제 방글라데시로 향하는 규모가 워낙 방대해져서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그 쿠투팔롱 난민촌에 있는 난민이 91만 명인데 그 중에 74만 명이 2017년 8월 이후에 넘어온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사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정우성 씨가 비율을 파주시 뭐 이렇게 특정 지역을 통해서 성남시 성남시 면적이 이제 그 난민촌 면적이 10배가 넘는데 성남시에 사는 인구가 90만 명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보다 면적이 10배나 작은 14제곱킬로미터인데 여기에 91만 명이 빠글빠글 그것도 그러니까 집도절도 없이 쫓겨나신 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규모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좀 논란이 됐던 거고 이제 세계 국제사회에 좀 이슈 주목을 받았던 건데 그때 당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국경없는 의사회에서 좀 긴급 그해 11월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달 사이에 최소 9,400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에서 5세 미만 아동이 730명 정도 포함돼 있다. 근데 미얀마가 이제 공식 발표한 사망자는 400명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그 주로 살고 있던 지역이 라카인주라고 하는 미얀마 북부인데 여기 아직 8만 명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제기구 접근이 좀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넘어오는 수가 좀 줄었다고는 하는데 작년만 해도 한 1,000명씩, 한 달에 1,000명씩 그 나프강을 건너서 왔다고 하고요. 지금 어쨌든 현재 상황이 좀 더 나빠지고 있다라는 게 두 분 이제 정우성 씨와 이양희 교수 두 분이 다 현재 직접 다녀오신 분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자체에서 그 로힝야족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법으로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법이 보장을 하지 정말 무국적자가 된 거고 인종 청소까지 하면서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면 아니 어떤 난민촌이 71만 명이 집단으로 이주한다니까. 지금 한 해에 71만 명, 지금 91만 명.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2017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2017년이면 고작 2년 전밖에 되지 않은 일인데. 지금도 한 달에 1,000명씩. 그러니까요. 진짜 믿을 수가 없는 일인 정말 것 상상을 같아요. 초월한 일인데 이 로힝야족이 원래 살던 그 라카인주에서도 지금 현재 어려움이 참 많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방글라데시야 그 쿠투팔롱 난민촌이 세계 최대라고 할 만한 이제 규모가 된 거잖아요. 그쵸. 사태가 이제 점점 장기화되면서 생기는 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어나고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뭐 저도 이제 기사 쓰기 전에 준비하면서 좀 답답했었는데요. 이게 돌아갈 수도 없는 게 그 2013년에 또 미얀마가 법을 바꿉니다. 근데 그 학살하고 나서 땅에 불을 지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화전이 된 땅은 다 정부로 귀속된다라는 걸 2013년에 미리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힝야족이 살았던 땅을 다 불로 지르고 그게 위성사진으로 보면 확인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는데 정우성 씨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5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정말 전 세계의 난민들을 다 만나왔는데 그분들한테는 어쨌든 지금 너무 힘들고 고대도 마지막 희망이 있는 거죠. 내가 언젠가는 내 나라로 돌아가서 국가 재건에 이바지하고 나의 아이들을 이 나라를 위해서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너무 참담했던 게 이제 로힝야족을 만나는데 그분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다거나 고향을 그리워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가장 큰, 이게 돌아가도 똑같은 거죠. 난민 생활을 하는 거나 지금 상황이나 네. 옛날 상황이나.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교육 문제인데 지금 이 난민촌에 있는 사람들이 55%가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교육 받아야 되는 청소년을 뭐 초등교육, 고등교육 다 합쳐서 52만 명이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91만 명 중에. 근데 미얀마에 살 때는 로힝야를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육 기회가 없었고 방글라데시 와서는 이제 여기 방글라데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약간 갈등이 생길까 봐 교육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근데 이게 정호성 씨 말에 따르면 이런 아이들이 계속 쌓이면 그러니까 자기 민족 이 받았던 어떤 탄압에 되게 집중하게 되고 뭔가 반감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난민 문제가 미얀마나 방글라데시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하이 교수가 얘기하기로는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화약고가 된다는 거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중동의 IS 문제가 한국하고도 전혀 상관없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시대가 예전처럼 국경이 의미 있는 시대도 아니고 뭔가 어떤 버려지고 잊혀진 세대를 사실은 전 세계가 문제로 안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상 이게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지만 난민들을 받아주는 나라의 8할이 이제 주변 인접국이고 방글라데시만 해도 최빈국 중 하나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글라데시 문제만으로 남겨놓을 수가 없고 사실 100만 명이 정도가 있다는 거는 그 지역에는 아예 난민들이 더 인구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선주민보다. 그게 다 방글라데시의 어떤 책임으로 지금 남아있는 셈인데 이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난민 하면 유럽발 뉴스로만 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그 난민들이 좋은 나라로 살려고 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난민들이 이런 인접 최빈국으로 가고 있고 그 책임들을 그 나라들이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민 문제가 그 난민들이 아까 인접한 그 국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가 껴안아야 돼. 함께 껴안고 가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이 로힝야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적 해결이 좀 지연되고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가 개입해서 뭐 미얀마를 압박하고 근데 잘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거라도 지연되면 인도주의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되게 급한데 그러니까 최고의 연대는 사실 입금인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난민들이 그러니까 뭐 이런 정우성 씨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다 그래요. 뭐 자원 활동을 같이 갈 수 없느냐든지 아니면 뭐 옷가지 같은 걸 챙겨서 보내주신다든지. 근데 이게 뭐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보통 난민촌이 형성되는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그 나라에서도 되게 뭔가 가난한 지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서 대규모로 난민을 수용했을 때 난민한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식수라든지 땔감이라든지 이런 걸 다 나눠 써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한테도 난민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그 지역에서 난민한테 필요한 물품을 사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 보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주민들도 난민을 좀 더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이 들어온 덕분에 우리 뭐 경제가 약간 좀 좋아졌다라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문제는 사실 사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요번에 이제 정우성 씨가 2번째 간 것도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거예요. 이런 큰 문제가 있었고 여전히 그 지역에서 엄청 큰 문제라는 게. 그래서 이게 모금에게 그만큼 주는 거죠. 그렇다 보면. 그러면 이게 뭔가 비극이라는 게 되게 스펙터클하게 재생산돼야지만 모금이 모이는 건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무튼 그게 또 이번에 난민촌에 가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 정우성 씨가 이렇게 보는 것만보다도 훨씬 더 따뜻한 배우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세상에 알려나가고 그 발걸음이 당당하고 또 아름다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우리 밖에 난민 되게 먼 얘기 같지만 이런 난민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돕느냐가 사실 또 우리 안에 이미 난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도 시사점들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2부에서도 시사인에서 이번 회에도 다뤘지만 예멘 난민과 관련해서 이제 벌써 1년이 참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1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짚어볼 네. 예정이니까요. 이게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 국제사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사실 그 난민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정말 그 자기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쵸. 떠나온 거지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타국에 목숨을 걸고 취재하는 동안 도망- 굉장히 용감한 네.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저 상황에 처했다면 나는 이 나라를 만약에 한국도 전쟁을 경험한 나라라면 이걸 떠나서 내가 다른 나라 가서 살아보려고 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용감함, 그렇죠. 어떤 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더 주의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예. 그 국경을 넘기까지 얼마나 여러 가지 그 위기가 있었어요.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한들 그거를 할 수 그래요. 있을까요? 저는 네. 못할 것 같아요. 어쨌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로힝야족을 비롯한 난민 문제 좀 심각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아까 장희로 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관심을 갖고 국제 기구도 많고 관련 단체도 많으니까 좀 많은 마음을 좀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정우성 씨가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활동을 했던 지난 5년의 활동을 돌이켜보면서 책을 한 권 내셨네요.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이란 책이 6월 20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왠지 제가 이 책은 미리 읽어봤는데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이 책은 나한테 알려주고 만나라고 할 때만 좀 어쨌건 좋은 책을 또 쓰셨다고 하니까 정우성 씨의 발걸음도 앞으로 기대 많이 해보겠고요. 참 이렇게 훈훈하네요. 소식이 훈훈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절박한 소식인데요. 장희로 기자도 좀 종종 나와서 이런 따뜻한 소식도 전해주시고 불러주세요. 전 언제나 준비가 돼 있어요. 종종의 마음이 지금 종종 저는 마음이 여기 와 있어야 돼요. 선배 옆에. 종종 정우성 씨 취재 갈 때 종종 아무 때나 오면 안 돼. 한번 모셔야 되겠네요. 듣고 있나요, 정우성 씨? 문화인싸 이 책으로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진짜요? 저자에게 직강을. 대본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요? 갑자기 이 스튜디오 안에 선생님, 제가 모든 당신의 분들이 마음에 말을 걸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막 화기애애지고 제가 알렸거든요. 이거 시사일사에 소개할 거라고. 정말요? 네. 보고 있겠다.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진짜. 부담. 갑자기 막 정자세로 앉구만. 뭐해도 좀 바를 거야. 진짜 돋보기 좀 벗을 걸. 어쨌건 앞으로 활동도 기대하고요. 또 로힝야족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을 다시 한번 간곡히 바라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윤은선 씨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저는 훈훈한 소식에 이어서 좀 들으시면 좀 화가 날 수도 있는 네, 소식 준비했는데요. 네. 지난달 말이었죠. 예, 많은 이들을 그야말로 이제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후유증이 남아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 인터넷을 CCTV. 그야말로 막 네, 여기 활활 불타게 했던 사건이죠. 예, 이 CCTV 사진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해. 진짜 몇 초 사이에요. 그래요, 몇 초 맞아요. 사이.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한 CCTV 화면이 공개가 돼서 이제 큰 파장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도 보시고 뉴스를 접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사건의 개요를 잠깐 정리해보죠. 예, 네. 지난달 이제 5월 28일이었는데요. 새벽 6시 20분 무렵에 30살의 조 아무개 씨가 신림동의 골목길을 따라서 귀가하던 한 여성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 원룸 빌딩 복도까지 쫓아 올라왔는데요. 다행히 피해 여성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바로 닫았는데 네. 이게 다행인 게 도어락에 바로 문이 잠겼어요. 이게 도어락 중에는 문이 바로 잠기지 않는 제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초가 걸린대요. 예. 근데 다행히 도어락은 문이 바로 잠겼어요. 참 다행인데요. 잠시 복도를 서성이던 조 씨는 10여 분간 현관문 앞에서 피해 여성을 협박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 화면으로만 보니까 잘 몰랐는데 그 문 앞에서 계속 여성을 협박했다고 해요. 그 문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스마트폰 조명을 이렇게 도어락에 비춰가지고 비밀번호를 풀으려고 시도하기도 했고요. 예, 그 이제 많이 누른 것들 티가 난대요, 번호.
그래갖고 사람들이 랩을 씌운다는 또 이런 얘기를 하는군요. 이 모습이 이제 건물 복도 CCTV에 그대로 찍혔고요. 이 영상이 인터넷에 퍼져서 이제 사건이 점점 더 확대가 되니까 사건 다음날 이 조 씨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윤현선 에디터가 이야기해서 이제 또 알겠지만 사실 이렇게 뉴스를 보면 집 앞에 왔다 갔다만 했기 때문에 이제 주거 침입과 관련해서 그 혐의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이 문 앞에서 피해 여성을 협박했다는 사실은 이제 뒤늦게 알려지면서 강간 미수 혐의도 이제 추가 적용됐다고 했어요.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면 이제 혼자 사는 여성들, 사실 혼자 사는 여성뿐만 아니라 나도 낮에 혼자 있을 때도 있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을 보면 참 적지 않을 것 같고 굉장히 공포심이 들어요. 예, 실제로 이번 기사에 그 인용된 통계만 보더라도 주거 침입 성범죄에 대한 걱정이 이제 결코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 전국에서 발생한 주거 침입 성폭력은 총 305건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주거 침입 강간이 105건으로 전체 주거 침입 성범죄의 약 3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017년 전체 성범죄 가운데 강간 사건의 비율이 21%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다른 유형에 비해서 주거 침입 성범죄 피해가 더 위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그 무슨 영화 도어락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사실 근데 이게 진짜 영화가 아니라 실제 그게 그 집 안에 어떤 남자가 숨어 있는 내용 아닌가요? 제가 영화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근데 전 지금도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소름이 이렇게 오싹오싹 돋는데. 그게 약간 도시 괴담처럼 막 이야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 이제 많이 일어나는 네, 여성들이 혼자 살면 이 원룸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안전한 공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비용을 되게 고려해서 집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경비가 있는 오피스텔. 이렇게 약간 안전이 보장되는 CCTV가 달려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번 경우에도 정말 CCTV 없었어야 망정이지. 그렇죠. 참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사건 이후에 자기 집에 추가로 뭐 설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냐 뭐 이런 문제의식부터 해서 중요한 꿀팁도 뭐 여러 가지 제공이 됐다면서요?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건 이후에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제 뭐 이중으로 걸쇠를 잠근다던가 CCTV를 문 앞에 본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단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안전장치를 구비해야 할지 일종의 팁을 이제 서로 공유하고 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대응책은 안전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죠. 핵심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가의 치안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데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사건의 관할서였던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건 발생 닷새 만인 6월 3일에 본인들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 경찰의 대응은 원룸 1층과 주변 골목을 둘러보고 철수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안전을 자기 혼자 지켜야 된다. 이게 무슨 각자 도생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게 국가 치안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거든요. 그 경찰이 늘 왔는데 별일 없으시죠?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잘 챙기시고 그게 쓱 돌아가잖아요. 진짜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게 정말 문제예요. 그 피해자가 직접 구해서 그러니까요. 본인이 구한 거래요.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이게 이런 어떤 국가 차원의 치안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참 심각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국가 차원의 치안 시스템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안심 귀가 서비스, 이렇게 보면서 현수막 이런 데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안심 귀가 서비스처럼 지역 주민들이 귀가하는 여성과 동행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혹은 취약 지역의 방범 CCTV를 늘리는 식의 방향으로 치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인데요. 우선적으로 여성을 쫓아가서 협박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거를 법제화하는 일이 필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여성단체에서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현재 20대 국회에서 7건의 스토킹 범죄 관련 처벌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이 관련 법안이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단순하게 주거 침입과 관련한 단순 범죄로 이렇게 바라보기 쉽잖아요. 근데 협박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그렇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 법과 제도가 너무 느슨하고 이게 좀 그 도망갈 여지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게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빨리 문을 열어야 되는데 큰일이네. 네. 이 안심기관 서비스 같은 경우에 제가 알아보니까, 아까 그 지난주에 경찰 취재했던 나경희 기자, 지금 제가 네네. 제주에 보낸 나경희 기자에 따르면 그 친구가 이제 경찰서에서 여경 예, 맞아요. 맞아요. 취재했었잖아요. 근데 이 안심기관 서비스를 많이 집계를 한대요.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래서 그게 수가 떨어지면 서비스 자체가 그 지역에서는 안 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기회 되시면 많이 많이들 하실수록 이용해 보셔야겠네요.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아요. 예, 지하철역 앞에 보시면 다 지역 주민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조끼 입고 네, 맞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집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하잖아요. 아, 또 그게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안 쓰면 그만큼 또 깎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애써 만들어 놓은 서비스마저 사실은 또 없어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용하실 수 있으면 많이 이용하시는 게 물론 이제 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안심기관 서비스 이제 밤에 이러는데 아까처럼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 보면 새벽에도 올 수도 있고 예, 뭐 그렇죠. 이러니까 사실 좀 이렇게 촘촘하게 다양한 서비스도 좀 제공이 되고 사실 이제 여성이 안전한 사회라는 것은 약자들이 모두가 안전한 사회이고 그러면 더불어 행복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얘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뉴스가 정말 요즘은 뉴스를 보는 게 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서 정말 끊었으면 좋겠어요, 뉴스를. 아, 근데 끊을 수 있으면 끊고 싶은데 그러니까 직업이 그래도 시사인은 보셔야죠. 네, 끊으시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알겠습니다. 시사인이 잘 해보겠습니다. 자, 빈틈이 없어요. 이런 서비스, 이런 꼼꼼함, 이런 게 중요하다니까. 꼼꼼한 뉴스로. 알겠습니다. 자, 시사인은 여러분에게 꼼꼼하게 뉴스를 챙겨드립니다. 뉴스 이면을 읽어드리는 시사인. 여러분 함께 정기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 세 분 정말 만나서 유쾌했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니까요. 또 기분도 새롭고 훨씬 더 이렇게 뭔가 활력이 느껴지고요. 이 발로 뛰는 시사인의 어떤 뭔가 발냄새가 느껴지네요. 역시 뉴스 많이요. 아 진짜 뉴스 무술이 잘라 정말. 빨리 연희를 보내줘. 네. 곧 들어올 거예요. 네, 많은 정말 이렇게 그 기자분들과 함께하니까 훨씬 더 유쾌했습니다. 뉴스 마녀 장희로 기자님, 그리고 제가 마녀가 뉴스 많이 김은지 기자, 그리고 유연선 에디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꼼꼼한 뉴스 시사인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